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문제와 간호원 강의를 맡은 박윤미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3주 정도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주 후에는 선생님들 얼굴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며 1주차 강의인 호흡기계 건강사전과 간호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흡기계 구조와 기능입니다. 호흡기계는 상부기도계와 하부기도계로 나눠집니다. 상부기도계는 비강, 인두, 후두로 구성되어 있고 하부기도계는 기관, 기관지, 폐실질, 폐, 흉관과 흉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흉막은 두 겹으로 되어 있고 벽측 흉막과 장측 흉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폐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상부 기도계인 비강은 호흡기계의 1차 방어 기능을 하고 공기를 보온 이물질의 여과 역할을 합니다. 인두는 인두점막의 반사적력에 의해서 이물질이 배출됩니다. 또한 후두는 인두와 기관 사이 호흡기도로서 9개의 연골로 구성되어 있고 가장 크고 위에 위치하는 갑상연골, 성대가 위치하는 윤상연골, 후두개는 음식 섭취 시 기관으로 흡인되는 것을 막고 호흡하는 동안에 공기의 통로가 됩니다.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두개의 위치, 갑상연골, 바로 밑에 윤상연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갑상연골은 가장 크면서 나비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후두개인 에피글로티스는 기관지 삽관 시 라링고스코프를 사용해서 라링고스코프의 블레이드가 삽입하는 발레큘라 그 바로 뒤에 에피글로티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부 기도계에 속하는 기관은 10 내지 12cm 길이로 유연하게 움직이며 기관지 분기점인 카리나에서 좌우 기관지로 나누어집니다. 기관지는 우측 기관지, 좌측 기관지로 되어 있고 우측 주 기관지가 좌측보다 더 짧고 넓고 수직으로 뻗어 있어 흡입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보통 흡인성 폐렴이 오는 경우 오른쪽 폐에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관지는 옆기관지, 분절기관지, 종말세기관지로 나눠지며 종말세기관지 바로 끝에는 알베올라가 연결이 됩니다. 폐실질은 종말세기관지 이하 부위로서 폐모세혈관과 폐포 사이에서 확산성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폐는 우폐, 좌폐, 우폐는 상중 하엽의 세 부분으로 나뉘게 되고 좌폐는 상하엽으로 나뉘어서 심장과 근접해 있고 크기가 약간 작습니다. 흉막은 장측 흉막, 벽측 흉막으로 두 겹으로 되어 있고 흉막방은 폐 운동 시 윤활 작용과 폐와 흉막 사이의 상호 이탈을 방지하는 작용을 하며 흡기 중에 폐가 뒤틀리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호흡 과정에서 호흡근은 횡격막과 외늑간근이 흡기 시에 사용이 되게 되고 외늑간근은 흡기 시에 늑골이 위로 올라가며 흉곽의 직경이 커지면서 공기가 유입됩니다. 호기 시에는 내늑간근과 복근을 사용하게 되고
내늑간근은 깊이 내쉬기에 관여하는 근육으로서 수축 시 늑골이 아래쪽 안쪽으로 이동하며 흉곽의 부피가 감소하므로 폐뇌의 공기가 체외로 배출되게 됩니다. 다음은 폐의 기능입니다. 폐의 기능은 첫째, 산소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산소와 작용해서 외호흡으로 호흡 주기는 나눠지게 되는데 대기 중의 산소를 호흡 운동에 의해 배포 및 혈액내로 운반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산소 운반의 역할을 하게 되고 확산성 가스 교환에 의해서 폐포에서 모세혈관 내로 이동한 산소가 자심장으로부터 혈액순환을 따라 호기성 대사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사립체, 미토콘드리아로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내호흡은 모세혈관 내의 산소가 사립체 내로 확산하고 사립체가 산소를 섭취하여 호기성 대사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환기작용을 하게 되는데 환기작용은 호기성 대사 과정에서 생성된 탄산가스가 분압차로 세포 내외에서 모세혈관 내로 확산하고 환원 혈색소와 결합하여 폐포로 운반되며 결국에는 체외로 배출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환기량과 관류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환기량과 관류량은 4대 5의 비율로 이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환기량과 관류량의 불일치 정도에 따라서 산소와 장애 정도가 결정됩니다. 외호흡과 내호흡의 과정을 그림으로 보시겠습니다. 산소가 들어오게 되면 산소가 결국에는 혈액순환을 통해서 세포 내의 조직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동을 하게 돼서 사립체에서 대사 과정으로 쓰이게 됩니다. 대사 과정 중에 발생된 CO2는 결국에는 호기를 통해서 배출되게 됩니다. 산소 운반의 과정과 CO2 운반의 과정을 외호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직 내에 산소가 운반돼서 대사되는 과정을 내호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호흡에서 이루어지는 대사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미토콘드리아를 사립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ATP에 의해서 O2와 CO2의 대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삼염기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산염기 조절 기능은 과한기 또는 저한기에 의해서 탄산가스의 배출을 조절하여 체액의 폐하를 생리적 범위대로 유지하려는 기능입니다. H2O, 물과 CO2가 합쳐져서 탄산이온이 되고 이 탄산이온은 적혈구 내에서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으로 분리가 됩니다. 탄산수소로 합쳐지는 경우는 카보닉 안하이드라제, 탄산탈수효소에 의해서 탄산이온으로 물과 CO2가 합쳐져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폐하가 떨어지는 경우, 산증이 됐을 경우에 렁에서는 레스피런 센터가 브레인스템에서 자극을 하게 되어 레스피런 레이트, 호흡수와 깊이가 증가하게 되고 결국에는 CO2가 배출되게 됩니다. 산증일 때 키드니에서는 소변을 통해 산성화된 소변을 배출하게 됩니다. 먼저 4가지의 산염기 불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흡성 산증에서 H2CO3 탄산이온과 중탄산이온은 정상적인 비율은 1:20의 비율을 유지를 합니다. 호흡성 산증이 될 경우에는 그 비율이 깨지게 되면서 첫 번째 변화로 폐하가 떨어지고 PCO2는 증가하게 되고 HCO3는 변화가 없게 됩니다. 이런 불균형이 생겼을 때 몸은 보상을 하게 되는데 비율이 또한 달라지게 되면서 키드니에서는 HCO3 이온을 보유를 하게 되고 산성화된 유린에서 수소 이온을 배출하게 됩니다. 또한 치료에서는 lactate containing solution, 보통 하트만덱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솔루션이 치료법에, 치료 중재에 포함되게 되고 이것은 간에서 바이카보네이트 이온으로 전환이 됩니다. 호흡성 산증에서의 증상들을 아셔야 되는데요. 빠른 호흡, 얕은 호흡, 그 다음 호흡 곤란이 있을 수 있고 두통, 전해질 불균형에는 하이퍼칼레미아가 생기게 되고 포타슘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부정맥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신경계에서는 드로우지하고 디스오리엔테이션 상태가 되고 머슬 위크니스, 또한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 원인으로는 COPD, 뉴모니아, 폐렴, 모기폐, 그다음 호흡성 자극이 떨어지는 경우, 마취 또는 약물 남용 등이 원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호흡성 산증일 때는 폐하는 7.35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CO2는 45mmH 이상으로 체크됩니다. 반대로 레스피레이토리 알칼로시스는 과다항기 때 보통 볼 수가 있고 첫 번째 변화로는 폐하가 증가하게 되고 CO2는 떨어지고 HCO3는 변화가 없습니다. 키드니에서는 알칼라인 유린을 배설하게 되고 수소 이온을 보유를 하게 됩니다. 치료는 클로라이드가 포함된 솔루션을 투여를 하게 됩니다. 증상으로는 시저, 하이퍼벤틸레이션, 타키카디아, 하이포칼레미아, 넘립스, 저림감이죠. 사지의 싱글링 센스를 호소를 하게 되고 신경계에서는 레탈지, 컨퓨전, 나우자, 보미팅도 있게 됩니다. 원인으로는 과다한기, 하이퍼벤틸레이션, 앵자이어티라든지 펄모너리 엠볼리즘, 공포 등으로 인한 과다한기가 있을 수가 있고 기계적 한기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폐하는 7.45 이상, PCO2는 35mmHg 이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산염기 불균형 중에 메타볼릭 엑소시스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폐하는 떨어지게 되고 CO2는 변화가 없고 HCO3는 떨어지게 됩니다. 몸의 보상 반응으로는 하이퍼액티브 브리싱, CO2를 과다 호흡을 통해 배출하게 되고 키드니는 염화이온을 보유하고 산성화된 소변을 배출하게 됩니다. 치료법은 레스피레이토리 엑소시스와 같이 락테이트 컨테이닝 솔루션을 투여하게 됩니다. 헤데이크 증상으로는 하이퍼칼레미아, 붉은 스킨, 혈관 확장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고 너우자, 보미팅, 설사, 커즈멀 레스피레이션, 메타볼릭 엑소시스에서 볼 수 있는 증상입니다. 이거는
보상성 과다 한기 때 나타나는 호흡 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DKA, 당뇨병성, 해톤산증, severe diarrhea, 그리고 renal failure, 샥이 원인으로 나타납니다. 대사성 알칼로시스에서는 첫 번째 변화가 폐하가 증가하고 CO2가 변화가 없고 HCO3가 증가하게 됩니다. 컨퓨전, 부정맥, 너우자 보미팅, 다에라, 앵자이어티가 증가하게 되고 시저까지 나타날 수 있고 트레머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청, 칼슘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원인으로는 HCO3가 가다한 증상, 대산제 또는 수소이온이 떨어지는 경우, NG, 나조가스트릭 석션, 장기화된 구토, 하이퍼 콜티솔리즘에서 원인으로 나타납니다. 호흡 외적 기능으로는 여과 기능이 있습니다. 폐는 혈전을 빠른 속도로 제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IV, 플루이드 주입 시 공기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들은 폐에서 혈전이라든지 제거해주는 여과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엠볼리즘 같은 것들이 잘 생기지가 않습니다. 표면 활성 물질의 생성도 하게 되는데 이것은 폐포의 표면에 작용해서 폐포의 확장을 돕고 결국에는 폐포의 허탈을 방지하게 됩니다. 내분비적 기능도 하게 되고 정맥 혈액의 환류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과도한 팽창 시 보통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흉곽내압의 상승 또는 대정맥이 압박을 받아서 심장으로 정맥 혈량의 감소로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사정입니다. 우리가 호흡기계 건강력을 확인할 때 현재 병력에서 기침, 호흡곤란, 가슴 통증, 약물 복용력, 특히 항히스타민제, 기관지 항생제, 스테로이드 사용 유무 등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과거 복력과 가족력, 개인력, 사회력 등을 건강력 히스토리 테이킹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호흡 곤란 정도를 확인을 할 때는 이렇게 5단계로 나누어진 호흡 곤란 스케일이 있습니다. 이 스케일을 사용해서 호흡 곤란도 어느 정도인지를 그레이드로 표시를 하면 객관적인 정보 수집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그레이드 3는 12연배 심한 호흡 곤란이고 평지에서 약 90m 걸은 후에 걸음을 멈추어야 하거나 수분밖에 걷지 못하는 경우를 그레이드 3단계라고 합니다. 다음은 심체 검진입니다. 호흡기계에서는 시진을 하게 되는데 폐와 흉곽의 형태 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흉곽의 모양과 대칭성, 전후좌우 직경, 우리가 바렐 체스트라고 하는 술통 모양의 가슴 유부 등 척추, 만곡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건강사정 시 흉부 쪽 랜드마크 표시를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쪽에서 봤을 때 정중앙, 가슴의 정중앙성을 미드스터널 라인이라고 하고 오른쪽, 이게 클레비클이죠. 쇄골, 라이트 미드 클레비컬 라인, 그다음 라이트 엔티리어 엑시리얼 라인, 라이트 미들 롭 위치가 여기 있고요. 라이트 엔티리어 엑시리얼 라인 요 부위에서 우리가 중심 정맥압을 측정하게 됩니다. 쪽을 보셨을 때 정중앙을 vertebral line이라고 하고
라이트, 어퍼로, 스카플라 라인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옆측은 미드 엑실라리 라인, 엔티리어 엑실라리 라인, 포스트리어 엑실라리 라인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안티리어 엑실라리 라인보다는 미드 엑실라리 라인 쪽에서 우리가 CVP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술통 가슴, 흉곽의 모양에서는 바렐 체스트, 전우경, 좌우경 지름이 동일한 경우를 바렐 체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정상적인 체스트는 좌우경이 더 길게 됩니다. 전우경보다. 그렇지만 바렐 체스트는 전우경과 좌우경이 지름이 동일합니다. 보통 만성적인 COPD 환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새가슴, 오목가슴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척추 측만증과 척추 후만증이 있는지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호흡 유형을 사정을 하게 되는데 호흡 유형은 정상 호흡이 12회에서 20회 사이입니다. 20회도 환자에 따라서는 타키피디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느린 호흡, 빠른 호흡, 과소환기인지 과도환기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체인스코 브리딩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매우 깊은 호흡, 매우 얕은 호흡, 일시적인 무호흡이 반복되면서 점차 쇠퇴하는 호흡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임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호흡 영상입니다. 바이오드 레스피레이션은 불규칙한 무호흡이 있은 후 비정상적인 2, 3회 호흡이 약하게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호흡근은 내늑간근, 외늑간근, 횡경막, 복근 등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부호흡근으로 정상적인 호흡근으로 호흡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부호흡근을 사용하게 됩니다. 부호흡근의 랜드마크는 첫 번째가 1번 그림에서 보듯이 흉쇄 유돌근, 두 번째 그림에서 보듯이 사각근, 세 번째 그림 승모근을 사용해서 호흡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촉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촉진에 대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타진입니다. 타진은 번호 순서대로 타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손가락의 가운데 손가락을 오른쪽 손의 가운데 손가락으로 치면서 끝을 두 마디 요 끝을 치면서 타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진음은 공명음, 가도공명, 가스팽만음, 타금, 평평음으로 나뉘게 되고 크기를 나누자면 저음, 금저음, 고음, 중간 강도음, 부드럽고 짧은 고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통 공명음은 경상폐에서 느낄 수가 있고 과도공명은 COPD 천식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가스팽만음은 기흉, 타금은 폐렴이나 흉막 잠출액이 고여 있는 경우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청진입니다. 호흡기계에서 청진은 아주 중요한 건강사정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상호흡음을 폐포호흡음, 기관지 폐포호흡음, 기관지 호흡음이라고 나눠지고 비정상호흡음은 우리가 거품소리 악설음, 건성호흡음, 현명음, 마찰음, 협착음으로 나눠집니다. 폐포호흡음은 베지큘러 브레스 사운드라고 하고 폐포의 전체 부위에서 들려야 하고 낮은 강도의 음입니다. 흡기음이 호기음보다 더 깁니다.
기관지 배포 호흡은 주 기관지에서 들리고 보통의 음조와 강도를 가지고 있고 흡기음과 호흡음 길이가 같습니다. 기관지 호흡음은 가장 높고 강도가 센 호흡음으로 대개 기관에서만 들리고 흡기음보다 호기음이 약간 깁니다. 우리가 보통 비정상적인 호흡음에서 크래크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흡깃이 종종 들을 수 있고 좁은 기도를 공기가 잘 통과하지 못할 때 야기되며 기침 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해당 질환은 폐렴이라든지 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롱카이, 건성 스폼이라고 하고 우르르거리는 소리의 특징이 있고 연속적입니다. 이것은 기침 후에 사라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질환은 기도 분비물 배출이 많은 폐렴, 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이 해당 질환입니다. 천명은 퀴즈라고 하고 보통 흡기일 때 들리고 호기 때도 들리는 입소리, 음악과 같은 소음의 특성을 가집니다. 좁아지거나 폐쇄된 기도를 상대적으로 높은 속도의 공기가 통과할 때 발생을 하고 해당 질환은 천식, COPD, 기관지염에서 기도 내강이 좁아진 경우 등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굳이 청진으로 하지 않더라도 청진기를 통해서 정진하지 않아도 천식이나 COPD가 심한 경우에는 바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찰음은 프릭션 럽이라고 해서 귀에 거슬리는 소리의 특성이 있고 흡기와 호기에서 모두 들리며 보통 염증에 의해서 유발됩니다. 해당 질환은 흉막 염증과 흉막 종양인 경우에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협착음입니다. 보통 푸룹이라는 소화질환에서 많이 들을 수 있고 흡기 시에 기관에서 정진되며 부종, 이물질 등으로 인해 폐색된 상기도를 공기가 통과할 때 발생합니다. 다음은 진단검사입니다. 흉부 엑스레이는 가장 기본적인 호흡기계에서 폐를 사정할 수 있는 진단 방법입니다. 보통 기흉을 우리가 흉부 엑스레이에서 많이 확인을 하게 되는데 기흉의 몰폴로지가 기흉이 잘 오는 몰폴로지는 젊은 남자, 야위고 얼굴이 하얀 젊은 남자에게서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엑스레이 영상으로는 까맣게 공기가 드리워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체스트 CT상에는 이렇게 공기가 있는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흉이 생긴 배고 여기에 왼쪽에 체스트 튜브를 인설트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긴장성 기흉은 기흉이 지속되면서 폐 내에 압력이 매우 높아져 있는 경우로서 폐가 짜부러져 있는 상황으로 아주 응급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긴장성 기흉으로 인해 기관지가 옆으로 위치가 약간 이탈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체스트 튜브를 인설트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흉수가 차 있는 엑스레이입니다. CT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오른쪽에 흉수가 차 있는 사진입니다. 여기도 튜브를 인설트를 해 놓았습니다. 여기도 환자의 왼쪽에 튜브가 인설트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아탈렉타시스라고 하는 폐허탈을 보여주는 엑스레이입니다. 폐렴, CT상의 이 부분에서 폐렴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폐렴과 관련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폐결핵을 보여주는 사진이고 CT상에 폐결핵의 흔적을 찾을 수가 있고 폐결핵은 진행이 됐을 경우 구멍, 공동, 캐비티라는 것을 폐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가래 검사입니다. 보통 호흡기계 사정에서 진단검사로 가래 검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가래 배양 및 항생제 민감도 검사를 통해 감염원을 확인하고 항생제 선택 및 치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피튼 AFB는 보통 검사를 결핵 감염 확인 위해 3일간 연속으로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스피튼 컬처는 항생제 사용하기 전에 보통 채취를 하게 되며 이른 아침에 채취하는 것이 효과적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하는 검사 중에 기관지 내시경 검사입니다. 말 그대로 기도에 내시경을 삽입해서 기관지를 직접 보는 기술입니다. 조직 생검을 통해서 또는 기관지 폐포를 세척을 하고 세균 검사를 시행하고 기도 내 이물질과 점액마개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환자의 혀와 입인도에 국소마취제, 리도케인을 분무한 후 기관 내 삭관이나 또는 코를 통해서 기관지경을 삽입하게 됩니다. 자세는 환자는 슈파인 포지션, 어깨 밑에 작은 베개 같은 것들을 베어서 목을 젖힙니다. 삼킨 밤사와 오심구토가 없으면 기관지 내시경 후에 바로 물을 조금 먹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슴 첨자, 소라센테시스를 시행을 하게 되고 가슴 첨자는 옆에 그림과 같이 환자가 협조가 가능해야 되며 앉은 자세에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흉막강 내에 바늘을 삽입해서 흉막액을 제거하고 세균 검사나 세포 검사를 목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앉은 자세에서 머리와 상체를 구부리고 팔과 어깨를 테이블에 올려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주로 천자를 하는 위치는 뒤겨드랑이선에서 7번째에서 8번째 갈비뼈 사이를 천자를 하게 됩니다. 너무 많은 다량의 삼출액을 뽑을 시에는 환자의 활력 징후를 측정을 하고 통증, 오심, 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지를 관찰을 합니다. 시술 후에는 압박 드레싱을 시행을 하고 천자 부위를 모니터링해서 쇼크나 폐공기증 증상을 관찰을 하며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삼출액이나 공기가 남아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다음은 동맥혈가스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상에서 가장 많이 하는 침습적인 검사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동맥혈가스 분석은 시행을 할 때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동맥혈가스 분석은 폐동맥혈의 산화 능력, 환기 능력, 산연기 평형 상태 기능을 파악하는 검사이고 혈액 수치 주의점은 시린지 앞에 헤파린을 코팅을 하게 되는데 과량의 헤파린을 쓰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혈액 용량의 5% 이내로 제한을 한다고 되어 있고 시스톤하고 시린지 끝에 남아있는 여백, 공간만큼만 헤파린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또한 체열 후에 시린지에 철저한 공기를 제거해 주셔야 되고 공기가 남아있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치유 가능한 5분에서 10분 이내에 바로 검사가 실시될 수 있게 하셔야 되고 검사가 지연이 되는 경우에는 얼음에 샘플을 보관을 하시던지 하셔서 검사가 시행이 돼야 됩니다. 이것도 검사 시간이 지연이 되게 되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산소여부 평가에서
ABGA에서 PaO2와 SaO2는 산소화 능력을 보여주는 데이터이고 PaCO2는 환기 능력, 폐하와 HCO3와 PaCO2 데이터는 산염기 상태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ABGA 분석을 했을 때 폐하가 7.35보다 떨어져 있는 경우는 엑소시스라고 판단을 내리고 이 경우에는 HCO3가 26 이하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메타볼릭 엑시도시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고 PaCO2가 40보다 높게 되면 레스피레이토리 엑시도시스입니다. 폐하가 7.45보다 높은 수치였다면 알칼로시스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HCO3가 26 이상이면 메타볼릭 알칼로시스, PaCO2가 40 mmHg 이하였다면 레스피레이토리 알칼로시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산염기 불균형 상태의 원인 질환입니다. 앞에서 한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호흡기계 상태를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맥박산소를 측정하는 펄스 옥시미터리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것은 환자 혈관의 산소 수준을 비침습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SpO2로 기록을 합니다. SpO2는 보통 90% 이상으로 유지를 하는 것을 정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촉 센서를 붙이는데 센서의 접촉 부위는 손가락, 발가락, 발등, 귓볼 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침습적인 처치를 통해 알 수 있는 환자 혈관의 산소 수치는 우리가 ABG상에서 SaO2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맥박산소 측정기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기계의 종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귓볼형, 발가락, 집게형, 그 다음에 신생아의 경우는 발등에 센서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위쪽에 붉은색 라이트 소스가 위에서 아래로 튀어낼 수 있게끔 센서를 부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중환자실에서 보통 볼 수 있는 이산화탄소 감시기로 ETCO2가 있습니다. ETCO2는 요즘에 심폐소생술 상황에서 자발순환 회복을 확인할 때 ETCO2를 확인을 하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통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센서를 연결해서 흡기와 호기에 포함된 CO2 농도와 환기 시 배출되는 CO2 변화를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모니터링 기계에 이렇게 웨이브로 이런 모양의 웨이브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ETCO2 기계입니다. 다음은 폐기능 검사, 펄모나리 펑션 테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폐기능 검사에서는 노력성 폐활량과 1초간 강행성 호기 용적을 검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폐기능 검사를 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보통 노력성 호기량과 1초간 노력성 호기량을 확인을 해서 억제성 질환인 경우에는 카이포스클레오시스나 오베스티한 경우에는 폐활량 감소를 가져오나 호기력 속도는 장애를 덜 받기 때문에 정상 곡선을 축소시켜 놓은 높고 좁은 커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상 곡선이 아래와 같다면 억제성 질환인 경우에는 조금 짧은 정상 곡선을 좀 작게 축소시켜 놓은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폐색성 질환에서는
호기류 속도가 특징적으로 감소하는 곡선을 볼 수가 있고 해당 질환으로는 아스마, 크로닉 브론카이티스, 엠피제마, 시스틱 파이브로시스, 브론키올라이티스의 질환 등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호기시의 곡선들이 속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길게 늘어지는 곡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호흡기 증상별 간호입니다. 먼저 흉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흡기 증상별 간호 중 호흡기계 흉통은 심장질환과 구별되어야 하며 벽쪽 흉막의 염증에서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기침 때문에 생기는 근육의 긴장이 원인이 됩니다. 호흡기계 흉통은 기관지염에서 볼 수 있고 기침 시 악화되며 방변 부위로 누우면 통증이 감소합니다. 또한 흉막염에서도 흉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리하고 칼로 찌는 듯한 통증이고 호흡, 기침, 움직임 시 악화됩니다. 기흉에서도 흉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상, 선천적, 후천적으로 생길 수 있으며 날카롭고 급격하게 발생하는 통증입니다. 폐동맥 색병증에서도 흉통의 증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실신, 쇼크, 저산소증과 호흡부전이 나타나고 호흡곤란과 기침, 발열, 박혈 등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폐렴에서도 흉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흉부 불편감도 같이 유발되고 일반적으로 날카롭고 흉막성 통증입니다. 동반 증상은 기침, 발열, 저산소증 등입니다. 진단은 단순 흉부 방사선 촬영, 전산화 단층 촬영, C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흉의 흉통은 갑작스런 날카롭고 찌르는 듯한 흉막 통증이며 호흡곤란도 같이 동반됩니다. 기흉을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긴장성 기흉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진단은 단순 흉부 방사선 촬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늑간 사이에 굵은 바늘을 찔러서 바늘 감압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주로 체스트 튜브를 인설트하는 스라코토미가 시행이 됩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증은 에스바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의사와 또는 다른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S바에서 S는 시츄에이션 상황을 얘기하고 B는 백그라운드, A는 어세스먼트, R은 레커멘드를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호흡곤란입니다. 호흡곤란은 호흡에 변화가 생기게 되고 호흡수 상승과 노력호흡, 기자호흡, 호흡 리듬 이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력호흡은 흉심 및 복식호흡에 이어 어깨와 경부의 보조호흡근을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기자호흡은 앉은 자세에서 호흡을 하는 것을 말하며 폐우열이 심한 경우 횡격막 운동이 없게 되면서 기자호흡을 하게 됩니다. 청색증, 천명, 협착음, 빈맥, 부정맥, 혈압 상승, 의식 혼미, 체온 이상, 안절부절 등의 증상을 호흡곤란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흡곤란의 원인으로는 렁시에이, 펄머나리 엠볼리즘, 빈혈, 머슬 위크니스, CHF, COPD, 뉴모니아, 사이콜로직 스트레스, HIV 등이 원인이 됩니다. 중재로는 호흡곤란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반자의 자세를 취해주고 또한 베개를 이용해서 앞으로 기대는 자세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기침과 호흡 운동을 격려하고 복식호흡과 입술 오므리기 호흡, 적절한 수분 섭취, 체위 변경을 통해
객담을 배출시킴으로써 호흡곤란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도 중요한 완화 중재가 됩니다. 활동 및 안정도, 호흡곤란의 정도에 따라 단계에 맞게끔 활동을 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위험 요인도 피해 주셔야 하고요. 불안도 완화시키는 것이 호흡곤란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산소요법입니다. 호흡곤란 시 우리가 산소요법을 많이 시행하게 되는데 흡입산소 분해는 FiO2라는 수치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보통 대기 중의 산소의 흡입산소 분압은 21%입니다. 흡입되는 산소와 혼합되는 대기량에 따라서 저유량 장비와 고유량 장비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저유량 장비에 속하는 것들은 나설 캐뉼라, 심플 페이스 마스크, 파셜 리브리딩 마스크, 난 리브리딩 마스크, 백발브 마스크 등이 포함이 됩니다. 고유량 산소 공급 장비로는 벤츄리 장비, 요즘에는 옵티플로라는 장비를 많이 사용합니다. 산소요법은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우선 호흡기계 쪽은 산소요법 저산소율증의 증상으로 호흡기계 쪽은 호흡수, 깊이, 빈맥, 머슬, 액세서리 머슬 사용, 디스프니아 이런 것들을 하이폭세미아의 증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디악 쪽은 타키카디아, 블러드 프레셔, 부정맥, 펄스 레이트, 신경계 쪽은 앵자이어티, 레스트리스니스, 디스오리엔테이션, 컨퓨전, 헤데이크를 통해서 저산소혈증의 증상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설 캐뉼라는 가장 많이 임상에서 쓰고 있는 산소 공급 장비입니다. 비강으로 산소를 공급하고 1차적으로 선택되며 6리터 이상 공급 시에는 비인두 기도의 가습작용이 소실됨으로 인해 6리터 이상의 산소를 줄 경우에는 산소 공급 장비를 변경하셔야 됩니다. 보통 나설 캐뉼라로 주는 산소 흡입 농도는 0.4, 40%에 해당이 됩니다. 단순 안면 마스크, 보통 우리가 심플 마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날숨으로 배출된 공기가 마스크에 남아있어 이산화탄소가 재흡수됩니다. 마스크 앞면 밀착 부위를 통해서 들어오는 대기와 산소 공급에 따라 FiO2가 달라집니다. 보통 60%의 FiO2를 제공합니다. 파셜 리브리딩 마스크는 산소 저장기가 달려 있어서 마스크의 내부와 산소 저장기 속으로 산소가 유입됩니다. 6에서 8리터의 산소 공급 시 약 60에서 80%의 FiO2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난 리브리딩 마스크는 일방량의 호기 밸브가 달려 있어서 저장기 속의 산소가 호기와 혼합되지 않습니다. FiO2 90% 정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백발브 마스크는 보통 우리가 엠브 마스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발호흡하는 환자에서 마스크 밀착이 잘 되어야만 고유량의 산소 제공이 가능합니다. FiO2는 100%까지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백발브 마스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백발브 마스크, 엠브 마스크는 이 저장백이 달려있는 마스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백발브 마스크는 산소 공급을 분당 10에서 15리터로 흡입을 하게 되고 새지 않도록 앞면과 마스크를 밀착시킵니다. 혼자서 백발브 마스크 백잉을 하는 경우는 CE 테크닉을 통해서 마스크를 밀착시킵니다. 1초에 걸쳐 백을 누르고 700에서 900ml 정도, 3분의 2 정도를 짜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발호흡이 있는 경우는 자발호흡과 맞추고 양쪽 배가 똑같이 오르내리는지 확인을 합니다. 리절버백을 꼭 부착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잘 캐뉼라, 단순 마스크, 부분 디제옷 안면 마스크 산소 공급에 따른 FiO2 수치입니다. 고유량 산소 공급 장비로 벤츄리 마스크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즘 벤츄리 마스크 장비보다는 옵티플로우 장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소 분출기가 부착되어 있는 산소가 빠른 속도로 분출기를 통과할 때 생기는 음압에 의해 일정한 비율로 빨려 들어가서 일정한 산소를 공급하는 원리를 사용을 합니다. 흡입 산소 농도를 정확히 유지하고 보통 COPD 환자에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나잘 하이플로우 시스템, 옵티플로우 장비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큰 직경의 나잘 캐뉼라를 통해 20에서 50, 60리터까지 플로로 일정한 FiO2와 체력에 가습된 공기를 공급합니다. 이 나잘 하이플로우 시스템은 낮은 수준의 양압을 제공해서 산소화를 개선시키며 점액의 선모 활동을 증진을 하고 처방된 FiO2를 전달하며 환자의 편안함 및 치료 용도를 개선합니다. 고유량 장비이다 보니 가습기가 달려있고 나잘 캐뉼라 타입으로 해서 환자에게 편안함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말도 할 수 있고 식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소요법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감염과 호흡기기도가 점막이 건조하게 돼서 고유량 장비인 옵티플로우는 가습기가 달려 있습니다. 또한 패션트가 증가하게 되고 산소 독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숙아에서는 망막증으로 인해서 망막 부종 및 박리, 안구내 출혈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산소요법에 이어 전문 기도유지술과 인공호흡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도유지를 위한 기도 백계반 방법은 헤드, 틸트, 친 리프트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경추 손상이 예심되는 경우는 조 트러스트 방법을 사용합니다. 기도유지기구에서 보통 입을 통해 넣는 기도유지기기를 OPA라고 하고 코를 통해서 삽입하는 기도유지기기를 NPA라고 합니다. NPA는 고무 타입으로 되어 있고 부드러우며 좀 더 길이가 깁니다. OPA는 타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델 타입과 벌만 타입이 있고 보통 저희 병원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구델 타입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벌만 타입은 양쪽으로 이렇게 패여 있습니다. OPA 크기를 선택할 때 입술에서 조 앵글까지 길이를 재어서 OPA 크기를 선택합니다. 삽입 방법은 소아는 바로 삽입을 하나 성인의 경우는 180 입천장까지 직진시켜서 180도 돌려서 삽입을 합니다. 이건 NPA이고 코를 통해 삽입하는 기도유지기입니다. 그것이 효과가 없을 때는 결국에는 전문 기도유지술을 사용을 하게 되고 전문 기도유지 기구로는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요즘에 아이겔과 엔도트라킬 튜브입니다. 반드시 아이겔과 엔도트라킬 튜브 삽입이 되어 있다면 인공호흡은 6에서 8초마다 천천히 엠브백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인투베이션을 시행을 한다면 라링고스콥을 준비를 해야 되며 라링고스콥은 메신토시와 밀러 타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메신토시는 끝이 커브가 굴곡형으로 되어 있고 밀러형은 스트레이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날이라고 하는 블레이드는 3, 4번 성인인 경우는 사용을 하게 됩니다. 메신토시 타입과 밀러 타입이 삽입을 했을 때 메신토시 타입은 커브형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발레큘라와 쪽에 이 커브 타입 날의 끝이 삽입이 됩니다. 밀러는 스트레이트형이므로 그림과 같이 삽입이 됩니다. 또한 엔도트라킬 튜브는 보통 굵기가 있습니다. 성인은 여성의 경우 7.5에서 8.0mm를 사용을 하고 남성의 경우는 7.5에서 8.5mm를 사용을 합니다. 엔도트라키알 튜브 인투베이션을 위해서는 스타일렛을 삽입을 하게 되는데 스타일렛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요 맨 아래쪽에 있는 요 형태의 스타일렛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스타일렛 삽입 시 튜브 끝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안 되며 튜브 끝보다 1.5cm 뒤에 위치해야 됩니다. 1.5cm 뒤에 위치 위에 스타퍼를 통해서 스타일렛을 고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준비를 시킬 때 잡는 방법입니다. 들어가는 삽입 부위는 무균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하므로 준비를 하실 때는 끝을 잡으셔야 되고 스타일렛은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삽입이 됐을 경우에 입술 라인, 치아 라인에서 남자는 보통 23cm, 여자는 21cm의 삽입 깊이가 제대로 된 위치입니다. 또한 엔도트라키얼 튜브 끝은 기관지 분기점에서 3 내지 5cm 위에 있어야 합니다. 튜브 인투베이션 후에는 발론을 10cc 정도 할 수가 있고 압력계로 압력을 재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 압력은 25mm Hg 이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그림은 엔도트라키알 튜브 발론 압력을 재는 기구입니다. 삭간 후의 확인법은 양쪽으로 체스트가 같이 올라오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또한 우선적으로 상복부를 청진을 해서 위로 튜브가 잘못 삽입되었는지 부글거리는 소리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양측 폐를 청진을 해서 균등하게 호흡이 들리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청진 부위는 위, 배천부, 엑실라리 정도로 청진을 하게 됩니다. 엔도트라키얼 인투베이션 위치하기는 카리나에서 3 내지 5cm 위에 있어야 됩니다. 보통 체스트 엑스레이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위에 위치하는 걸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보시는 왼쪽의 엑스레이는 엔도트라키얼 튜브가 너무 깊이 삽입이 돼서 오른쪽 폐로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왼쪽 폐는 에어레이션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무기폐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LMA라는 것도 기도 유지기계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라링지알 튜브입니다. 요즘은 아이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들도 기도 유지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인공호흡은 전문 기도 유지술 후 6 내지 8초마다 시행해 주셔야 되며 과한 기를 유발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즉
N부를 다 짜게 되면 1500ml가 들어가는데 보통 성인 남자의 일회 환기량은 500입니다. 그래서 N부 백의 3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만 짜주시면 됩니다. 너무 1500을 다 짜주게 되면 과한기를 유발하게 됨으로 인해 위팽창, 역류, 흡인 같은 합병증을 유발하게 되고 흉곽 내압 증가, 심장으로 정맥혈 기환 저하, 심박출량과 생존율 감소를 발생시킵니다. 기도빈 방법은 잘 아실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객혈입니다. 객혈은 기도 내에서 5mm 이상의 출혈이 마른 기침에 의해 배출되는 것입니다. 대량 객혈은 1회당 100ml, 하루 600ml 이상을 보통 기준으로 삼습니다. 원인은 늑골골절에 인한 폐손상, 폐자상 등 외상성으로 올 수가 있고 질환성으로는 기관지 확장증, 폐암, 폐결핵, 폐수종, 폐렴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순환기 질환에서는 대동맥류 파열에 의한 기관지 출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객혈의 원인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한 이런 트라우마에 의해서도 객혈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간호중재는 환자를 안정시키고 활력 징후를 측정을 하며 불안감을 완화시킵니다. 혈액 양상을 관찰하고 기도를 유지하고 필요시 수혈과 기관지경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객혈과 헤마테메시스라고 알고 있는 토혈의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객혈은 기침과 함께 배출하고 토혈은 구토에 의한 것입니다. 양상을 보면 포말상, 선혈 상태, 응계가 없고 토혈인 경우에는 응계가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객혈은 출혈 후에 보통 열이 날 수가 있고 토혈은 열이 없습니다. 기왕력은 객혈은 폐, 심장 질환 출혈성 소인이 나타날 수가 있고 토혈은 위궤양, 간병변, 말로리 웨이스 신드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활력 징후 변화 관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열이 나고 빈맥, 혈압은 상승했다가 떨어지게 됩니다. 기도 확보를 위해서는 출혈이 있는 폐를 아래쪽으로 하는 측와이를 취해주시고 출혈이 깨끗한 폐로 객혈이 넘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출혈폐를 압박하여 지혈하는 측와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